안녕하세요. 장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에게 증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증여재산 공제와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증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재산 공제는 가족 간 증여를 할 때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일종의 면세 금액과 같은 개념인데요.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재산 공제의 내용과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여재산 공제의 기본적인 내용. 둘째,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세 번째, 효과적인 증여재산 공제 활용 방법입니다. 먼저 첫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가족 간 증여 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끔 설정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얼마인지 그림을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인 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수증자인 나를 기준으로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 배우자로부터는 6억 원,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1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은 5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 그리고 이외 친족은 1천만 원이라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10년간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한 번만 적용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 10년 동안 리셋이 되는 개념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 원 증여를 받았다면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새롭게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한도가 생성되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증여재산 공제 10년의 판단 시점인데요.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행위가 발생한 첫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 구간별로 10년간 증여재산 공제가 매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시점별로 증여재산 공제 10년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그룹별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그룹별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앞서 그림을 통해 설명드릴 때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고 직계 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이렇게 설명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한 직계 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모두 같은 직계 존속 그룹에 속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가 그룹별로 한 번만 적용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등 포함하여 모두 한 번만 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에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각각 5천만 원씩 순차적으로 증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증자인 자녀 기준으로 직계 존속의 증여재산 공제는 한 번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증여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겠지만 이후에 증여받은 5천만 원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거주자입니다. 거주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국세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 중에 해외에서 유학하고 해외에서 취업하고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자녀는 거주자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녀가 거주자가 아니라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은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증여하는 금액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는 2024년도부터 시행 중인 혼인 및 출산 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 및 출산 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의 추가 증여재산 공제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증여자는 부모님이 아니라 직계존속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증여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같이 살펴보시면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각각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혼인공제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가능하고 출산공제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모두를 합친 통합한도는 1억 원으로서 혼인공제를 통해 1억 원 공제를 먼저 받았다면 통합한도가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에 출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모두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해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면제받는 것에 대해서는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또는 고저가 매매에 따른 이익 등 다양한 거래에 대해서 혼인 및 출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 부동산, 예금 등 일반적인 자산이라면 어느 것이든 증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효과적인 증여재산 공제의 활용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잘 봐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공제 금액이 너무 적은데 저걸 어디에 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무수히 많은 증여세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고객님들께 들었던 말입니다. 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린 지금 현 시점에는 자녀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차선책으로 낮은 증여세율 구간까지는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5단계 누진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바로 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까지 증여세를 내고 증여 실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최초로 1.5억을 증여하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약 97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약 6.47% 정도가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열심히 벌어서 세금 다 내고 모은 돈을 자녀에게 주는데 세금이 또 붙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지만 현행 제도가 이러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은 내더라도 증여를 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효과적인 증여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저율의 세율로 충분한 자금 출처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 감소하게 되면서 세무 리스크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쓰이는 방법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관련 뉴스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뉴스는 이번 새 정부의 장관 후보님의 인사청문회 관련 뉴스입니다. 기사를 보면 장녀인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억 원 증여를 실행 후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에게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공제금액 이상 세금을 내더라도 저율의 세율로 과세되는 구간까지 증여를 실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뉴스에는 이런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에 투자를 실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런 증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기존 증여한 자산은 금융자산에 투자하셨다고 하니 원금과 투자 수익까지 자녀 몫이 되어 계속 늘어날 테고요. 10년이 지나 성년이 된 시점에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추가로 발생하고 플러스 알파로 저율의 세율로 추가 증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여를 실행한다면 30대쯤 되었을 때는 아마 자녀 스스로 상당한 재원에 자기 재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큰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죠. 네, 이상으로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즘 대출 규제 강화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은 어디까지나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환을 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증여재산 공제나 다른 방법들을 활용해 효과적인 증여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차용증이나 부수적인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증여 방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인 세무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